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수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한 분파의 문제가 아니고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 내에서 한 당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며 미국 정부의 문제일 따름이다. 우리 정부는 결코 문을 닫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공화당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공화당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며 이것은 미국 국민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연방정부의 폐쇄, 셧다운 사태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원내대표라고 할 수 있죠. 존 베너 간에 서로 주고받은 설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서로 멱살을 잡고 있지만 미국은 이렇게 얌전하게 서로 말로서 주고받고 있네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해결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예산이 중단되었고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 이후 17년 만에 이와 같은 사태를 맞이해서 국가안보, 경찰 등 주요 핵심 분야 외의 모든 연방정부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사태가 이어질까요? 또 이게 세계 경제에 한번 큰 위협은 되지 않겠습니까? 2부 경제 핫 이슈 시간에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파장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노인의 날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가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될지 최근 노인들의 자살률이나 빈곤 문제를 보면서 조금씩 실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 복지 실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증시 IBK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작은 상당히 미국 영향이 좋았던지 상승으로 출발하다가 장 막판에 꺼졌네요. 네, 장 초반에는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사안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하기 이 때문에 양정화 정책에서 유지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올랐고요. 이 훈풍이 우리나라도 미쳤지만 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업종 간의 이 큰 엇갈림이 시장은 보합으로 만들어놨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여전히 한 2,300억 원 정도 주식을 사들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유지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훼손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참 갈수록 궁금해지는 게요. 이 외국인들이 오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2,250억을 매수를 했고요. 환율은 1,07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게 만약에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조기에 매듭된다는 소식만 나온다 그러면 우리 주식이 또 상승할 가능성, 환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시장을 가장 괴롭히는 사안이 미국의 연방정부의 폐쇄 그리고 이 부채 한도의 증액 협상 이것이 난항이기 때문에 빚어진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안들이 좀 쉽게 해결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또 일찍 타결이 되면 그만큼 이 양적완화 정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런 부담감, 우려 이런 것들이 아마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싶어서 시장은 여전히 방향을 예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조건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들은 미국 쪽에서 친구들로부터 들은 소식은 아마 존 베너 공화당 쪽 원내 총무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루 이틀 정도 셧다운된 상태에서 정치적인 도박을 한 다음에 합의를 하지 않겠나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기 이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문제는 좀 이따 제가 다루기로 하고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에 관한 발표가 나올 때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금요일이면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텐데요. 네. 여전히 좀 왈가왈부 좀 전망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거의 3%대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일단 삼성전자 한번 놓고 보게 되면은
이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10조가 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한 9.7조, 9.8조 정도가 나올 것이다. 10조를 맞추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전망이 계속 엇갈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 작년 3분기보다는 좋아진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이견은 없는데 네. 다만 부담스러운 점은 이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치가 점점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시즌 들어가게 되면은 좋던 싫던 이 옥석 가리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시장보다는 이 실적에 따른 종목별 편차가 다시 확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은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어닝 시즌이 더 주가에는 민감하게 반영될 것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셧다운이 우리 증시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까? 지금까지 시장은 일정 수준의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 이러한 생각도 강한 것 같습니다. 실적이 사실은 손에 잡히는 기업들은 없지만 유동성이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실제로 우리가 받아보는 성적표보다는 돈의 힘으로 시장이 움직인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기대감들 때문에 실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8월, 9월 들어서 받아본 중국과 유럽의 경제 지표가 좋다 보니까 이제는 산업재 소재도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기대감. 하지만 이제 정작 3월달 이제 3분기 실적을 받아보게 되면 이 기대가 정말 기대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네. 실제로 숫자로 받아볼 수 있는지 이런 판가름이 나는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어제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싸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떤 근거입니까? 글쎄 싸다라는 평가는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상대적 개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주당 순이익배율, forward PEI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싼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험치상으로 봤을 때는 경제위기 2011년도 이후에 이 PEI라는 밸류션이 9.5배를 넘어선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9.3배, 9.4배까지 와 있으니까 경험치상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이 9.5배가 상단이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절대적으로 싼 위치냐에 대해서 한번 좀 물음표가 던져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월은 어떻게 보면 한 2050선 정도가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그렇군요. 이 저항선과 맞싸워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 점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2050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이유가 우리 퍼밸류가 한 9.5 정도 갈 때 그 정도 나온다 이 말씀인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장의 수급은 어떤 양상입니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주고 있고요. 네. 투신권은 오늘도 한 1,500원 정도 주식을 팔았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투신은 역시 펀드 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매도가 나왔다고 보는 거니까 네. 기본적으로 기관은 펀드 환매에 대응하느라고 매도 우위를 점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들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앞세워서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이는 이러한 양강 체제가 이제 서로 반대되는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아울러 말씀드릴 부분은 이 9.5배라는 점이 좀 중요한 것이요. 네. 외국인들이 9.5배까지는 끌어주지만 그 이상을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이걸 넘기려면 국내 자금이 필요한데 네. 국내 이 기관들의 펀드 수급이 양호하지 않다 보니까 과연 이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간이 들어서고 있다.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결국 이게 이제 동양그룹 사태를 맞이해서 지금 잠재적인 내관들이 동양그룹만이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 일부 대기업들도 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번 연말을 지나서 내년 연초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피해 투자자들을 위해서 조치를 취했습니까? 예, 지금 동양그룹 법정관리 이후에 동양그룹이 그동안 이 회사채라든가 CP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들한테 많이 팔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안전 판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위험성에 대한 어떤 고지가 없었고
또 계열사라는 점을 이용해서 동양증권이 뭐 강제로 할당 판매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점이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지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소비자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상대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9월 30일, 10월 1일 이틀 동안만 이 신고센터에 한 1,800건 정도의 회사채 CP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금감원이 뭐 상담 인력도 늘린다거나 또 토요일 공휴일에도 뭐 민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불안전 판매라든가 이런 법규 위반이 확인이 되면은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 피해 접수된 것이 그대로 어떤 뭐 보상을 받는다가 이거하고는 좀 별개 문제입니다. 네. 정말로 불안전 판매가 있었던 것인지 어떤 이 법규에 대한 위반이 있었던 것인지는 정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과거에도 보면 사실은 뭐 동향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 보면은 금융기관 과실과 개인의 과실이 같이 인정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라는 게 물론 금융기관들이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를 하고 또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부풀리기 또 마치 무슨 확정된 수익률인 것처럼 항상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면 그건 당연히 금융기관들의 문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투자는 이제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여기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금융기관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바로 결론이 내려질지 여부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잘못을 했다면 특히 동양증권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징계가 돼야 될 것이고요. 네. 다만 우리가 과거에 이제 대우채 때도 그랬고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때도 그랬고 네. 1차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조금 더 투자에 신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겠습니까? 네.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높은 겁니다. 예. 수익률이 낮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낮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 동양 시중금리가 뭐 한 3%밖에 안 되는데 동양그룹의 채권이 뭐 8% 9%에 팔렸다. 그렇다면 그거는 그 이면은 결국 동양이 그만큼 신용 상태가 나쁘고 또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보지 않고 만약에 수익률만 가지고 이제 투자가 됐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몇 차례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기관들에게도 또 투자자들에게도 많은 교훈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자본시장 통합법이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네. 자통법이 발효되면서 사실 개인들이 회사채나 기업 어음을 사기에는 어떤 뭐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능력도 부족하고요. 그렇죠.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기업의 재무 회계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네. 종합자산관리계좌라 GCMA 이런 거를 갖다가 자본시장 통합법에서가 발효가 되면서 끼어 팔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과연 금융감독원이나 법을 개정한 국회 쪽에서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감독원도 당연히 이건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고 특히 이 동양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랄까 이런 네. 것들이 특히 이제 동양의 채권이나 동양그룹의 신용 상태가 불량하다라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고 네. 그 채권들이 주로 동양 계열사인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는 건 사실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던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지도와 감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뒷북 대응이다 당국의 그런 네. 지적도 사실은 피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근로자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요새? 오늘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은요. 네. 올해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44살이라고 합니다. 만으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시체말로 사오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45세 정년이다. 예. 뭐 정년은 물론 더 깁니다만 그 전에 무슨 구조조정이다, 뭐 명예퇴직이다 해서 45세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꽤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평균 연령이 44세라는 거는 사실상의 사오정 나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년에 거의 지금 평균 나이가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업체에 또 이 직장인들의 평균 연령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1990년만 하더라도요, 이거 23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그 평균 근로자 평균 연령이 39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20여 년 만에 5살 이상이 높아지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상당수 사업장들을 가보면은 50대 이상의 인력들, 특히 어떤 이 제조 현장 같은 경우는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아마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면서 이 사업체 근로자들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네. 또 부분적으로는 이 소위 젊은 인력들의 수혈이 그만큼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만큼 이제 어떤 청년 취업의 문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도 이 문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인구 구조의 변화, 또 이 사오정, 참, 근로, 취업, 모두가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네. 농업을 6차 산업화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 6차 산업이 뭔가 봤더니 우리가 이제 1, 2, 3차 산업은 알지 않습니까? 예. 1차 산업은 보통 이제 농업, 임업, 원재료를 수산업. 생산하는 농업, 말씀하신 대로 임업, 수산업, 광업 이런 걸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 2차 산업은 제조업을 얘기하는 네. 거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을, 서비스업을 얘기하는데, 예. 6차는 뭘까 봤더니 1, 2, 3차를 다 합치면 6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6차 산업이란 말이 나왔고, 예. 정부가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예. 얘기냐면 단순히 그냥 곡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곡물을 가지고 어떤 가공식품을 만들고 제조하는, 그러니까 제조업의 기능도 수행을 하고, 또 관련 서비스, 또 농작물의 유통이라든가 농업 관련 각종 서비스 컨설팅이라든가 이런까지 포함해서 농업을 이제는 그냥 작물의 재배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가공,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그야말로 1, 2, 3차 산업을 모두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예. 어쨌든 우리나라 농업이 궁극적으로 살아갈 길은 사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쌀을 재배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농촌의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될 수가 없고요. 예. 결국 그런 어떤 쌀이나 이런 작물을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네. 또 어떤 농업 자체를, 또 농촌을 무슨 관광 상품화 한다라든가, 또 이 농촌의 어떤 그 귀농,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한다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그러니까 이제 농업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 산업으로 네.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방향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것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있느냐, 수단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정부는 아무튼 농업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지금은 한 3조 원에서 앞으로 2017년까지 5조 7천억 원 수준으로 한 2배 정도 높이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 농업 이외의 소득률도 높인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농업을 현대화하자라는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매 정부 때마다 항상 그렇죠. 등장하는 얘기입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6차 산업이라는 아주 독특한 컨셉트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농촌이 달라지는지. 예. 이전에는 벤처 농업이라고 또 했었었죠.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얘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는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 파장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 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YTN 생생경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가 있거든요. 이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옛날처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또 트위터로 YTN 밑줄 이코노미 이렇게 해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시고 많은 좋은 의견 주시기 기다리겠습니다. 박수종의 생생경제. 미국 연방정부는 현재 국방과 보안 업무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정부가 지금 16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새로운 부채 상한 규모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한이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합의도 도달하지 못했고 자칫하다가는 빚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국가 부도 사태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경제핫 이슈 시간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미 연방정부 셧다운 파장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방정부 폐쇄라는 최악의 사태, 이게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법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게 무슨 법입니까? 그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미국 국민들이 정말 네. 그 선진국답지 않게 예. 약 4,800만 명 정도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4,800만 명이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뭐 한 그렇죠. 20% 정도 예. 되는데 예. 미국의 그 서민들이 대부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번에 그 4,800만 명에 대해서 개인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네. 또 기업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주자 네.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바마 케어입니다. 예. 제가 기억에 2009년도 미 의회 합동연설 때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할 때 의원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감을 쳤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네. 그때 아마 오바마 케어가 통과가 된 것 같은데 네네. 오바마 케어가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길래 그러니까 이렇게 오바마 케어가 이제 현재 법안대로라면은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의회 통과가 2010년도에 통과됐어요. 예. 통과됐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그 오바마 케어가 실시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일단 오바마 케어를 여야 간에 미국 전 국민이 그야말로 선진국답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데는 합의를 봤습니다. 네. 그러나 구체적인 그 시행 방법에 관해서 이제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당장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네. 그 내년 예산안에 그 시행 방법이 된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 그 차이를 두고 지금 견해차가 워낙 그렇군요. 크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만만치 않은 것이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오바마 입장에서는 하원을 장악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 중간 선거 때 어떻게든 하원을 장악해야 되고요. 그럼 공화당은 그래서 이제 그 오바마 입장에서는 4,800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가 의료보험 혜택을 주면은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연결된다. 표밭이죠. 예. 그러나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주느냐? 예. 공화당의 표밭인 부자들의 세금을 더 내서 예. 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공화당 표밭이 이탈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야말로 민주당 공화당 간에 엄청난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양당 간의 칼끝이 딱 겨눈주고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 오바마 지금 내년 케어였군요. 그야말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하원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하는 걸 두고 또 이제 기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철학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격돌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의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그래서 공화당들은 이제 시장주의자죠. 예. 정부가 그렇게 큰 정부 해가지고 해주려면 아무리 세금을 더 많이 네. 얻어야 되니까 세금을 적게 하면서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게 예. 공화당의 작은 정부를 하자. 공화당의 철학이고 예. 민주당은 아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은 세금을 좀 더 거두어서 정부가 많이 도와줘야 한다. 큰 정부. 큰 정부를 진행한다. 이건 네. 이런 큰 기본적으로는 또 철학의 차이가 격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만만치 않은 그야말로 관전 두 지금 되겠습니다. 황소하고 당나귀가 딱 부딪혀갖고 그렇습니다. 잠시 뒤로 주춤하는 사이에 혼조 상태, 주식시장 같은 데서는 이제 혼조 상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게 과연 얼마까지 갈까 파장은 어떨까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주식시장은 과거에도 셧다운이 17번 정도 있었는데 예. 며칠 내에 끝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3, 4일, 3일. 왜냐하면 예. 예산이
통과 안 되고는 안 되니까 네. 지금 10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80만 명 공무원들 일을 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화나 민주 양당이 국민들 보기에도 국민들이 그 비난 여론에 정말 오래 갈 수는 없었는데 이번은 좀 경우가 달라.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그 엄청난 그런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서로 엄청난 기싸움에서 결국은 누가 이제 양보를 이길 하느냐. 것이냐 아니면 또 누가 또 양보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혼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길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17일 날 또 부채 상환 문제하고 또 예. 맞물려 있거든요. 이 예. 만약에 예산안 통과 문제가 지연되고 예. 덧붙여서 17일 날 부채 상환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합의를 보지 못하면 예. 지금 현재 미국은 국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났기 예. 때문에 부채 상환이 정액이 돼가지고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예. 국채를 발행 안 하면 당장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예. 미국 정부가 디폴트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만약에 겹친다 그러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오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17일 전에 뭐 양당 간에 가부 간에 좀 뭐 타협을 보지 않겠느냐. 네.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타협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공화당을 상징하는 당나귀가 이길 건지 아니면 코끼리가 상징하는 민주당이 이길 건지 네. 오바마 입장에서는 이번에 키가 꺾여버리면 레임덕이 일찍 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오바마 입장은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도 TV를 잠깐 봤더니 오바마는 이 어려운 상황이 공화당이나 공화당의 극우주의자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해서 그렇다고 계속 그 여론전을 펴고 있고요. 공화당은 아니다. 지금 현재 공화당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공화당의 주장을 봤더니 지금 현재 금년에 네. 내년 2014년 회계연도에 예. 반영되어 있는 오바마케어 예산이 약 700억 달러 정도 반영이 돼, 한 500억 달러 정도 반영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2020년 되면은 말이에요. 2,500억 달러 정도 증가해요. 5배는. 예, 5배 증가하는 데 비해서 예산은 말이죠. 예. 지금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약 3조 5천억 달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020년 되면은 5배가 아니고 한 5조 정도밖에 증가가 안 돼요. 5조 달러 정도로. 재원이 그러면은, 없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 이 공화당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그때, 재원이 가능하겠느냐. 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오바마케어 예산이 내년에는 약 1.3%인데 예. 2020년 되면 4, 5% 되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하겠냐. 그것 때문에 미국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예.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는 공화당을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공화당에 따라서 유리하게 돌아가는 유리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예. 제가 보기에는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론전에서 결국은 여론전에서 누가 승기를 잡을 것인가 하는 것만 있는 것이지 뭐 어쨌든 미국과 전 세계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예. 하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10월 17일 날 빚을 갚을 돈이 지금 약 300억 달러밖에 없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답니다. 600억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네. 막 말씀해 주신 대로 국채를 발행해야지만 돈이 생기는데 근데 왜 미국의 예산은 오바마 케어를 놓고 예산안을 줄당기게 하는 모습이 세계 경제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파장까지 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왜냐하면 미국 경제의 그 GDP 규모가 약 16조 달러인데요. 네. 전 세계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전 세계 22%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이 흔들리고 또 한 네. 가지 중요한 것은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흔들리면은 네. 전 세계적 경제가 다 흔들리죠. 예.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대미 수출이 중국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한국 총 수출의 10%고요. 네. 또 사실은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 베트남 우회 같은 수출하는. 수출이 다 예. 거기 가공돼서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많은 상품들이 미국에서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휘청거리면은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 경제를 놓고. 지금 바로 그런 표현이 적절한데요. 예.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두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 양당 간에 누가 여론의 승기를 잡을 것인가 예. 하는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리가 9월 달에 예상했던 양적 완화 축소도 12월 달까지 계속 늦춰질 수밖에 저는 없겠죠. 생각에 예. 이번에 양적 완화 정책은 9월 달은 너무 조급한 판단이었고요. 제가 네. 보기에는 한 12월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번 네. 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면은 12월 17일, 18일에 있는 FOMC에서 마지막에, 해결되겠지만은 이번 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4분기 성장률이 많은 전문가들이 1.4%포인트 하락할 걸로 보기 네. 때문에
이번에는 금년에는 뭐 어렵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양적 완화 축소까지 영향을 미치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예, 우리나라는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수출 시장이고 예. 우리나라의 대미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같은 외 수출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출구 전략이 늦어지면서 예. 미국에서 풀린 돈들이 여전히 한국 시장으로 들어와서 원화 환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 원화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수출에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이런 문제 해결이 바로 그것 때문에 직접 수출과 또 네. 환율을 통한 간접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굉장히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이 실물 커질 경제하고 보입니다. 금융 시장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금융시장, 수출 쪽이 수출, 실물 경제 쪽으로 영향을 보시고요. 금융시장은 또 이것이 이제 단순히 미국 문제뿐이 아니고 아베노믹스와 같이 겹쳐가지고 네. 그것도 역시 전국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작금의 동양그룹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네. 그 금융 사태를 놓고 볼 때 네. 이런 유동성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다른 대기업들도 잠복해 있는 대기업들도 있다라고 추정을 한다면요. 이게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자금을 지금 우리 기관들은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저는 그거는 간단합니다. 그건 예.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언제나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투자 대상국의 통화가치 철상률 플러스 주가 상승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우리나라가 지난 한 20일 정도간에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한 10% 철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네.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네. 벌써 10% 이익을 먹은 거죠. 그렇죠. 환율로 이 한차를 먹은 거죠. 한차 이익을 먹은 거죠. 예. 게다가 주가도 한 7, 8%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벌써 외국인들은 지난 20일 동안 17, 8% 이익을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 때 원화 가치가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 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 뭐 신문 경기가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그룹 사태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서 삼성, 현대차 착시 현상 때문에 보이지 않아 그렇지 실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최근에 금융권에서 그 부실여신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있다. 그만큼 기업들이 어려운데 그걸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원화 가치가 앞으로 얼마까지 추산될 것인가 그걸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국회도 예산안 처리하지 않습니까? 357조 7천억 원. 이제 이게 기초노령연금 가지고 또 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안 처리도 제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네. 느껴지는데 샷다운 사태가 주는 우리 국회의 어떤 교훈? 한 두 가지 생각하시는데 하나는 예. 쳤던 사태는 뭡니까? 민주공화 양당 간의 기싸움이거든요. 예.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를 잡아놓고 기싸움을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 관계에서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 휘청거리죠. 우리나라 뭐 세계 경제까지는 아니고 우리나라도 여야 간에 이게 정치 리스크인데 네. 여야 간에 타협을 모색해야 되는데 네. 이 타협을 모색하지 않고 그야말로 일방적인 승리를 추구하면서 기싸움을 한다 그러면 그런 정치 리스크는 우리 경제를 그야말로 너무 어렵게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아직도 회복의 힘을 조금 보일 때 말도 하는 상황인데 네. 정말 그런 정치 리스크가 가열된다면 한국 경제는 회복이 안 될 거라는 생각. 두 번째로는 네. 이번에 미국이 보여준 것처럼 미국까지 큰 나라들도 네. 지금 현재 그 재정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예. 오바마 케어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뭐 오바마 케어가 뭐냐 한국어로 말하면 건강보험이에요. 예. 건강보험을 보편적으로 이제 한다는 건데 우리는 건강보험뿐이 아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역시 그 중요한 이슈는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당장은 표가 중요하고 좀 중기적으로는 재정 지속 가능성이 역시 중요한 이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정현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게 우리나라 국회를 바라보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자칫 잘못하면 재정 건정성에 큰 구멍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구멍이 만들어지면 민간 부분에서는 숨겨진 금융위기 또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실물경제, 수출경제까지 악영향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오정근 교수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우리가 은행에 갈 때 체크하는 게 내 신용 등급입니다. 신용 등급이 높으면 금리를 싸게 빌릴 수 있고 낮으면 돈을 비싸게 빌려야 됩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이자 폭탄을 맞는 것이죠. 오늘 살림살이 나아지는 여신 잡는 경제 시간에 신용 등급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의 박미정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신용 등급이 뭡니까? 네, 이게 참 신용 거래라는 것부터 일단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게 부채 거래를 뜻하는 거죠. 네. 신용은 빚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라는 것도 사실 외상 거래를 증명하는 카드거든요. 네. 돈을 내고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물건부터 받고 돈을 나중에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연체시키지 않고 제대로 이 사람이 갚을까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 대출을 받아갈 사람이 제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을지를 다양한 요소로 조사를 해서 네. 이거를 점수로 매기는 게 이제 신용등급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는 데하고 나이스 신용평가정보와 같이 이제 민간 회사에서 이 연체 금액, 연체 기간, 다중 채무, 연체를 얼마나 반복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책정하고 이런 정보들을 이제 해당 금융사에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출을 제가 받으러 가게 되면 이런 데 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조회를 해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대출 심사도 그렇지만 카드를 발급하거나 보험을 이렇게 뭐 부자를 트거나 하는데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건데요. 네. 뭐 다들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뭐 10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네. 1등급부터 4등급 정도가 되어야 우량이고 네. 이 5, 6등급이 그냥 가장 일반적인 등급이고 이제 7, 8등급부터 주의 등급 이제 9, 10등급이라고 하면 거의 신용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8등급 미만이면은 이제 일반적인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용등급이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보통 생각하건대 연체를 하면 무조건 신용등급 떨어진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연체 정보 중에서도 이제 10만 원 미만이거나 예. 연체 경과 기간이 5일 이하일 경우에는 그 제깍제깍 이렇게 반영되는 건 아닌데요. 네. 누가 뭐 이 기준에 맞춰서 연체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상을 넘기게 되면은 신용등급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게 돼 있고 네. 90일 이상 장기 연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무조건 8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네. 현금 서비스를 많이 받아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체 외에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있을까요? 예, 연체 말고도 내가 대출 한도라는 게 사람마다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갑자기 대출을 여기저기서 많이 끌어다 담기고 있다라는 게 포착이 된다든지 네. 뭐 요런 지표들도 그러니까 갑자기 돈을 많이 꺼내서 쓰는 일이 생긴다라고 해도 신용등급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신용평가사 두 개를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이스하고 또 한 네네. 곳이 코리아 크레딧 뷰로. 예. 이 회사마다 신용등급이 나와 있는 신용등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 등급을 저희가 평가받아서 이제 신용등급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건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걔네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를 해야지 신용등급이 예. 강등이 되는 거고 예.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예. 근데 이렇게 질문을 들어가면 그게 정확한 대답이 안 나옵니다.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각 회사마다 신용 등급을 우리는 이렇게 뭐 평가를 한다 이런 식의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를 못해요. 비밀 정보인가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평가 항목도 회사마다 좀 다르다고 하고 예. 뭐 어느 게 더 문제다라고 해서 가중치를 두는 문제도 서로 다르고 모델도 다르다 보니까 예. 심지어는 뭐 회사마다 제가 같은 사람인데도 신용등급이 3등급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경우까지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용등급이라는 것을 근거로 뭐 대출을 받든지 경제활동을 하려면 네. 등급 산정 자체가 객관적이고 굉장히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서로 천차만별이면서 우리한테 신용등급을 제대로 이렇게 잘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최근에 그 저신용등급이어서 이제 금리의 불이익을 받으시던 분들이 네. 이 국가적으로 조금 이렇게 약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출 상품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신용등급이 천차만별이다 보면은 이 6등급 이하의 그 분들에게만 이 혜택이 있다라고 네. 공지가 돼 있는데 네. 제가 막 5등급도 받았다, 8등급도 받았다 이러면 예. 이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그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 같은 이 공공주택을 분양을 할 때 네.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는데 그렇죠. 오히려 신용등급이 높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낮다는 것은 한 6, 7등급 되는 분들한테 가는 게 맞는데 네네, 1, 2등급 맞아요. 되는 분한테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계속 주거 문제로 인해서 악순환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급여가 있을 때는 직장인 높은 신용 갖고 있다가 퇴직하고 나면 신용등급이 푹 떨어지면은 여기도 이자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참 웃지 못할 일인데요. 예. 뭐 은행 입장에서야 아니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다가 소득이 중단됐으니까 자기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수능 등급이 하락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맞는 얘기예요. 참 야박하네요. 야박하죠. 그런데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퇴직을 해서도 지금 어려워질 판국에 네. 그동안에 은행을 그러니까요. 30년을 이용을 해왔고 연체 기록도 없고 여러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소득만 떨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 2배에서 3배가량을 올려버리는 행위.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가 네. 되죠. 네. 소득도 갖다나 줄었는데, 그죠? 그럼요. 소득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음. 비 올 때 우산 뺏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아, 예. 뭐 일단 회사 다닐 때는 뭐 우대 금리를 드리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금리 우대형 신용 대출 상품도 막 혜택처럼 이렇게 추천을 해놨는데 이렇게 안내조차 없이 어떤 유예 기간도 없이 이렇게 조치가 취해진다라고 그래서 말입니다. 하면은 예. 예, 피해자가 본의 아니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책이 있을까요? 그 지금 민간 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객관적 기준이 되는 선이 어떤 선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신용등급을 잘 운영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그 순서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 일단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일관된 신용등급 시스템을 좀 정비하는 게 지금쯤은 좀 필요해 보인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신용등급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네. 사실 만약에 제가 대출 받을 일도 없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신용등급에 크게 개의치 않고 사셔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마치 인생의 중간 성적표처럼 뭐 자존심 상해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사실은 뭐 현금 보유량도 많고 대출받을 일도 없고 하시다 보면은 네. 신용등급에 사실 그렇게 목매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사실 대출을 안 받고 그냥 내 돈으로만 산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왕이면 신용등급 괜히 모르고 있다 연체하시고 이래서 신용등급 강등되지 마시고 예. 이런 점들 잘 유념을 하셨다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네.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다가 막상 필요할 때 돼서 딱 가보면 그동안에 신용거래한 실적도 없고 맞아요.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면서 더더욱 네. 이자율을 많이 내고 이런 악순환이 되게 사전에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거를? 그러니 지금 계속 뭐 캠페인을 하듯이 신용등급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리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나쁜 제도라기보다는요. 네. 예, 대출이나 이런 시스템을 위해서는 이 상환 가능성이 어쨌든 그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는 것이고 네.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서 그것에 맞는 이게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조금 일찍부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찍부터. 이 명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네. 신용거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성립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모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출을 활용하게 되고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키워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이 생각지도 않고 편하게 사용하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찾아가면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성적표로 네. 인해서 네. 대출 이자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네. 살아온 이 삶의 네.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게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네, 답답한 문제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의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상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 금융거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신용등급이 낮다면 오히려 더 1금융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경제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3부에서는 오늘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복지 실태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부 4시 10분에 뵙겠습니다.